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채점 다 아마 해 보셨을 텐데, 네, 뭐, 올해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강의 시작됐고,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죠. 그죠? 한 달 정도, 한 달 남짓 정도 시간 남았을 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저는 피셋에서는 제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다 누구나 열심히 해 오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좀 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어떤 부분들을 좀 볼 거고, 지금까지 정리해놨던 뭐 단권화 노트라든가 기출분석 노트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를 추가해야 되고 뭐를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 8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최근 한 10개년 정도의 기출에 나와 있던 다양한 언어 논리의 유형들을 좀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최근 기출 위주로 많이 문제를 제가 뽑아서 배치를 하겠지만, 예전 기출에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도 응용돼서 충분히 올해 기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뭐 3개년, 5개년 이런 기출만 분석을 하고 열심히 보는 건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와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어지는 뭐 파이널 강의 통해서는 기존 강의에서 안 다뤘던 문제 유형들도 좀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10개년 기출 중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유형이 없이 준비를 하는 게 이번 모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뭐 지금 채점을 해 보셨겠지만, 뭐 내가 절대적인 점수로 이제 몇 점이 나왔는지 뭐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 기분상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의고사 점수가 뭐 90 몇 점이 나왔든 60 몇 점이 나왔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틀린 유형이 올해, 그러니까 지금 1회 문제에서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포인트 하나씩 하루에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드렸을 때 그 부분에 걸려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되어 있는 기출 노트 같은 걸로 집에 가서 복귀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하고 채워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수 자체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오늘 이 1회 문제를 가지고 뭘 보면 되겠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쭉 지금 정답률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답률 낮은 거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있었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기출 포인트를 볼 예정인데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1, 2회 포인트 볼 거 2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논리를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난 논리는 안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논리를 무조건 다 패스하고 넘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 6문제 정도 논리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중에 여러분이 풀만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논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보고, 첫 시간에 그 부분을 잡아서 2번째, 3번째 모의고사 칠 때 계속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 퀴즈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1회차에 논리 쪽 관련되는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 계획서 나간 부분에서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순서만 조금 바뀌는 거고, 매매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논리 포인트를 오늘은 좀 먼저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각 문제의 포인트들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쭉 일단 보시고요. 모강에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유형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보고 제가 모아서 분석하라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각 유형의 공통점이 보이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만났을 때 뭐부터 보면 되겠다,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잡히거든요. 근데 모강 때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배치하는 배치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밀동 나왔다, 광동 나왔다, 논리 나왔다 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스위치를 딱딱 바꿀 수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광독 발문인데도 불구하고 밀독처럼 너무 본 건 아닌지 이런 포인트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문제 유형별로 보는 거는 포인트에서 하고 지금 1번부터 40번까지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은 정답이 제가 4번으로 만든 문제인데 3번 쪽이 정답률이 좀 나왔고 정답인 4번이 50%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에는 역사 소재 지문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7급 올해 공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5급 공채 문제도 그렇고 보시면 1번 문제의 지문들은 역사 소재인데 사실은 어떤 세부적인 정보에서 답을 골라내는 형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거나 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세부 정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의 역사 소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이한 구조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발문이 알 수 있는 이니까 저 같으면 일단은 선지로 내려갈 것 같아요. 선택지 내려가서 제가 하는 방식은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에 특이한 어떤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가 있는지를 볼 것 같은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정도?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얘기 나와 있는 거, 그럼 한중일 삼국과 관련된 뭔가 얘기겠구나. 그 다음에 5번에 중국이라는 주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세국정책이라는 주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중일 삼국의 세국정책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첫 문장부터 모두 세국정책이라고 전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고 아마도 이렇게 되면 병렬식으로 지문 구성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일본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그 세 나라의 특성을 비교하는 식으로 선지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 많이 보셨으니까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끊어주고 중국은 언제부터, 그 다음에 한국은 조선에 들어와서부터 일본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냥 설명 끝나는 부분에 빗금 처리해주는 정도로 정보 체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중국의 경우에는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주저리 나옵니다. 체크하려면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양은 좀 체크 양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나 뒤쪽 이런 접속사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뒤쪽의 정보들 위주로 볼 것 같아요. 쇄국 2세기 만인 명말에 이르러 쇄국이 해제되어 국민의 출애 무역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허용됐다. 쇄국 정책 얘기하는데 허용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선지화되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인의 출애 무역에 대해서는 단지 통제만 할 뿐 금지는 하지 않았으나 하고 바로 꺾이죠. 도래하는 서양 무역선에 대해서는 엄한 제한을 해왔다. 그러면 국내인의 출애 무역과 서양 무역선이 대비되는 구조로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선지 나오기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5번 선지가 거기서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중국의 내국인의 출애 무역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외국의 특허 상인 조직만 상대하도록 했다. 엄격하게 제한한 건 내국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1번 나오죠. 1번도 쭉 설명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중국 쪽에서도 광동 항구에만 국한시켰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 범위를 확 줄여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보시면 끝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에 나가사키 항구 한 군데를 열었다
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극히 통제된 속에서 무역활동을 허용한 외에는 200년 동안 쇄국체제를 유지하였고 내국인의 해외 진출도 일체 금지되었다. 강하죠? 이런 것들 체크해 놓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국.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사실상 외국 무역 없는 상태고 이거 아예 X고요. 대마도 영주의 관할 책임 아래 허용되었던 부산의 외관도 무역 장소 아니라고 했어요. 대마도에 대한 생활필수품 확보의 매개 장소였다라고 나오고 이러한 사실상의 쇄국체제가 이념의 뒷받침을 받은 강력한 체제로 바뀌는 것은 서양의 선교사와 상인들이 들어오려고 한 이후였으며 이것은 대원군의 철저한 쇄국 정책에서 구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2번 선택지처럼 선교사와 상인들의 왕래로 인해 조정의 권력이 위협받지 않았다면 한국은 철저한 쇄국 정책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다. 지문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상관관계나 선후관계 정도 얘기하고 있는 선후관계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처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문에서 많이 추론한 거라서 저는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3번을 보시면 일정한 지역에서만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하는 제한적 무역 정책을 취하였다라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쇄국 정책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했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답으로 간 게 모두 쇄국 정책을 취하였지만 정책 시행의 원인은 제각기 차이가 있었다. 그 원인은 중국은 첫 번째 단락, 일본은 두 번째 단락, 한국은 마지막 단락에 일제 어떤 원인들이 하나씩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번 선택지가 어떤 한 부분의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4번은 거의 중심 내용 같아서 옳은 선택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4번은 알 수 있는 선택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문제였고요.